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이 살을 빼야지 하면서도 맨날 미루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아니면 노력하는데도 실패를 거듭해서 살 빼는 게 지긋지긋하신 분들 계시죠? 이 나이 들수록 살 빼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몸에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나이 들수록 그 대사량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대사량이 처질수록 살 빼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책이나 카페에서, 블로그에서, 아니면 또 뭐 유튜브나 강의에서 다이어트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만큼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다. 칼로리 가지고 덧셈 뺄셈 하고 있지 마라. 대사가 문제다. 호르몬이 대사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이다. 살 찌고 빠지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7, 8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4가지 호르몬은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을 놓치신 분들은 옛날 유튜브 강의나 아니면 환자혁명 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호르몬 4개도 너무 많다, 복잡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해결하자 하는 호르몬. 자, 살을 빼야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그 다이어트 방법에 이제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방송 이후로 시도하는 방향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살도 좀 빼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라고 하는데,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거꾸로죠. 건강해야 살도 빠지는 거예요. 몸이 정상이 되면 체중도 정상화되는 것 뿐이에요. 몸 상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피검사하죠. 체중과 이 살은 실시간으로 눈에 보이는 검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비싼 이미징 장비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아니면 아프게 피 뽑지 않아도 이 눈에 훤히 보이는 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체중이나 이 비만은 건강하지 않은 몸의 한 가지 증상이라는 거죠. 살을 뺀다는 건 이제 우리 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한 행위예요. 몸은 살을 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살을 빼는 것은 우리 생존 법칙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살을 빼는 것을 최대한 거부한다는 사실. 살뿐만 아니라 뭐가 됐든 우리 잃어버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다 킵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이 쪘다 그러면은 그분이 대사가 떨어져 있다는 건데, 무조건 그렇습니다. 반대로 대사가 빠른 사람은 살을 찔 수가 없죠. 그 대사를 떨어뜨리는 호르몬이 여럿이 있는데, 2세트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2가지 세트의 호르몬. 한쪽 세트는 살을 찌게 만드는 호르몬 세트고요. 다른 쪽 세트는 이제 살을 빠지게 만드는 그룹인 거예요. 악당들이랑 주인공 같은 거죠. 영화 트랜스포머 보면은 오토봇이랑 디셉티컨처럼, 예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못 알아듣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 좋은 놈들과 나쁜 놈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이어트 하면 우리 주류 아이디어는요, 칼로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호르몬 트리거를 무시해요. 호르몬은 무시하고 그 대사를 자극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식욕을 억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대사를 끌어올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죠. 아까 오늘 호르몬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살을 빼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호르몬, 살 빠지지 않도록 막는 호르몬이 있는데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하면은 당뇨병과 연관이 있는 호르몬이죠. 당뇨 환자분들이 익숙한 호르몬인데, 일형 당뇨나 아니면 좀 어드밴스된 이렇게 당뇨 환자분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으니까 익숙하세요. 그런데 바로 이 인슐린이 살을 뺄 때 가장 방해가 되는 호르몬인 거예요. 인슐린 자체가 살을 찌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특히 중년에 이렇게 뱃살, 정말 그 반갑지 않고 숨기고 싶은 베둘레헴을 만드는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원래 인슐린 별명이요, 그 지방 저장 호르몬이에요. 지방 저장 호르몬. 그러니까 아주 소량의 인슐린만 우리 몸속에 존재를 해도 이 지방을 태우는 다른 모든 호르몬들의 기능이 멈춰버립니다. 무섭죠. 일당백의 되게 강력한 놈이죠.
인슐린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와인 한 잔 마시고도, 아니면 강냉이 몇 개 주워 먹고도, 아니면 뭐 주스 반 잔 마시고 이틀 동안 지방을 못 태우는 거예요. 네, 이틀 48시간. 그러니까 누가 배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인슐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올라가면 살이 찐다. 인슐린이 내려가면 살이 빠진다. 그 가이턴의 생리학 교과서를 보게 되면요, 이게 모든 의대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슐린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지방 대사가 현저하게 촉진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 몸 안에 인슐린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인슐린이 스위치거든요. 지방을 만들 거냐 아니면 지방을 빼게 할 거냐, 이 열쇠를 쥐고 있는 인슐린인 거예요. 자, 그럼 인슐린 낮추는 방법들은 뭐가 있나? 첫 번째가 당연히 당질 제한식이죠.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예요. 대부분 이건 알고 계시죠?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건 거의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 빵, 떡, 쌀, 뭐 국수, 밀가루, 라면, 믹스커피, 주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숨어있는 탄수화물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리애들은 양념이나 샐러드 드레싱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과일이나 향이나 맛이 들어간 그 요거트, 딸기맛 요거트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외식을 자주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 없이, 아니면 혹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양념이 진한 음식들을 먹고 뭐 디저트나 술 한잔 마시는 것도 인슐린을 확 끌어올립니다. 외식 많이 하면은 살 빼기 힘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양념은 아주 조금 들어가는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불고기나 갈비에 붓으로 이렇게 양념을 바른 듯이 발라서 굽잖아요. 그렇게 발라져 있는 양념 그 조금이 밥 한 그릇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 양은 비록 작지만 인슐린을 더 많이 불러낼 수가 있거든요. 치사량이 되게 높은 독극물 같은 거죠. 이 작은 양으로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탄수화물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이 아세요.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뭐 여전히 모르고, 뭐 현미면 다 괜찮은 거 아니냐, 뭐 현미도 쌀은 쌀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을 같이 먹는 것도 아주 안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은 골고루 먹은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단백질은요, 전부 다 간에서 탄수화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양념갈비에 밥 먹는 거 맛있죠. 아니면은 뭐 고기 구워 먹고 난 후에 후식으로 냉면이나 뭐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 이렇게 먹는데, 거기에 뭐 소주나 맥주도 같이 마셨고 이렇다면은 예. 아니면 뭐 탕수육이나 이렇게 돈가스처럼 튀김 옷이 입혀져 있는 고기들, 그 끝에 뭐 짜장면이나 아니면 메밀소바 이렇게 먹으면은 끝장인 거죠. 햄버거나 감자튀김에 콜라 뭐 이런 것들 장난 아닌 거예요. 미국 사람들 뚱뚱한 이유가 다 있죠. 합쳐서 먹으면은 각각 따로 먹을 때보다 훨씬 더 인슐린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많이 속는 게, 고기를 먹을 때 지방이 있는 부위보다 살 안 찌려고, 아니면 또는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뭐 혈압을 걱정하시면서 지방이 없는 부위, 그 살코기라 그러죠. 살코기만 골라 드시는데, 살코기를 먹으면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방이 많이 붙은 고기를 먹습니다. 지방이 인슐린이 쏟아져 나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고기 많이 먹고 그 삼겹살에 기름까지 마셔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이 TV에 나간 적이 있었죠. 예. 이거에 근거한 거예요. 순수한 살코기는 순단백질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단백질 파우더 있죠. 그 순단백질이잖아요. 운동할 때 많이 먹는 웨이 프로틴, 아니면 뭐 유청 단백질, 지방이 전혀 없고 탄수화물도 별로 없어도 그 단백질 파우더도 인슐린을 더 많이 치솟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하루 100g에서 180g 이하, 그것도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양인 거고요. 그것보다 적게 먹는 게 좋아요. 남아도는 단백질 이꼴
인슐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시죠. 거봐, 육식이 안 좋은 거야. 역시 현미채식이 최고야. 하고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근데 마찬가지예요. 현미채식을 하면서 철저하게 아주 현미채식을 해야지 고기 조금씩 슬쩍슬쩍 먹어주면은 아까 그 고기랑 탄수화물 같이 먹는 꼴이 돼버려서 더 살찌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미채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두부를 또 많이 먹으면 두부 단백질이 들어가니까 고기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살찌는 거예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조합은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탄고지나 이제 현미채식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서 콜레스테롤이나 당뇨가 개선이 안 되고 뱃살 안 빠지는 분들 자세히 보면은 뭔가 허술하게 먹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알려준 그 프로토콜대로, 가이드라인대로 철저하게 하지 않고 대충 감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되냐? MSG입니다. 저는 무슨 MSG하고 원수졌냐고 자꾸 걸고 넘어지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MSG는 감칠맛을 나게 하는 조미료잖아요. 우리 혓바닥에 테이스트버드라 그러죠. 미각을 확장시켜서 이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음식의 실제 맛보다 이게 더 맛있게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조미료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MSG가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죠. 모든 패스트푸드나 웬만한 식당에서 다 사용해야 되고, 또 마트에서 이제 사 먹는 가공식품 중에도 MSG가 안 들어간 음식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문제는 MSG가 인슐린 수치를 200%나 더 높게 치솟게 한다는 거예요. 예, 200%.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 먹고 나와서 와, 맛있었다 하고 다음날 보면 체중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인슐린 자극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외식하면 살 빼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MSG도 한몫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살 빼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건요,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 받으면 살찌는 거 아시죠? 근데 스트레스 하면 생각나는 호르몬은 인슐린이 아니라 콜티졸이잖아요. 근데 콜티졸은 직접 살을 찌게 하지는 않아요. 콜티졸이 인슐린을 불러들여서 살이 찌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스트레스 받으면 살 빠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살이 쪽 빠졌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살이 찌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그러시는데 하나도 안 헷갈려요. 이 콜티졸 자체는 원래 살 빠지게 만듭니다. 옛날에 인류가 진화할 때 혹은 동물들이 회사 사장님이나 뭐 직장 상사나 거래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잖아요. 돈 문제나 배우자, 뭐 자녀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고요. 그 당시에 스트레스라고 하면 꼭 제가 살아본 것처럼 얘기해서 죄송한데, 옛날 원시 시대 때 그 당시에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뿐이에요. 내가 사냥을 시작하려고 두근두근 심장 박동이 이제 올라가는 거, 그게 스트레스고요. 아니면 거꾸로 내가 호랑이나 곰한테 사냥을 당해서 살려고 걸음아 날 살려라 뛰어가는 상황, 그게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게 스트레스의 본질이에요.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콜티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뭐 평화롭고 이게 풍요롭게 이렇게 살을 찌울 여유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전쟁 상황이고 총력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몸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갖다 써야 되는 거죠. 내 살까지도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살까지 갉아먹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예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할 때 집안에 뭐 솥단지랑 숟가락까지 쇠붙이들 다 걷어간 것처럼 콜티졸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콜티졸 자체는 살을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처음엔 살이 쭉 빠질 수 있는 거죠. 헬스케 보이는 거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보면 딱 티가 날 정도로.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대번에 알아보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 지속적인 스트레스, 호랑이가 쫓아오는 상황 말고 호랑이 같은 직장 선배가 맨날 갈구는 이 잔잔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 근데 이런 게 계속 되다 보면 이 경우에는 살이 찌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인슐린을 끌어올려서 살이 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살을 빼는데 가장 큰 적은요, 음식을 또 자주 먹는 겁니다. 양에 상관없어요. 양이 작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뭐 3끼 먹고 간식에 야식까지 먹어서 아주 조금이라도 뭔가 뱃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루 2끼만 먹는 사람보다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인슐린 많이 나오면 그냥 살찌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뭔가 먹었다 하면 인슐린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뭘 먹는지는 별 상관이 없어요. 꼭 탄수화물 아니어도 돼요. 일단 인슐린이 많게든 적게든 나와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것들만 이제 안 하면 살 빠지겠네요. 그쵸? 참 쉬워 보이죠? 그런데 쉽던가요? 쉽지 않죠.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입니다. 내 몸에 단순히 인슐린이 많은 게 아니라 몸 상태가 인슐린 저항 상태가 된 거예요. 인슐린이 이제 자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슐린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을 상대를 안 해주고 왕따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흔해 빠져가지고 몸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포 입장에서 저항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전국적으로 인슐린 거부 운동이 벌어진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이제 인슐린 저항인 상태에서는 그 인슐린 자체도 제정상적인 제 역할을 못하는 인슐린인 거죠. 건강하지 못한 인슐린. 예, 그런 인슐린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 저항이 있다 그러면 이제 대사증후군이다 그러는데, 대사증후군이면 인슐린 저항이 있으면 정상인보다 5배에서 7배나 더 많이 인슐린이 나와요. 검사를 해보면 혈당, 이제 뭐 공복 혈당은 정상으로 나오는데 인슐린은 이렇게 높은 상태일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혈당만 체크하지 인슐린 수치를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복 혈당을 검사할 게 아니라 공복 인슐린 수치를 검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서로 완전 다른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은 당뇨 이 전 단계에서부터 벌어지는 상황인데, 완전히 당뇨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인슐린 저항의 증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일단 복부 지방이죠. 뱃살. 두 번째는 체중이 이제 정체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 빼다가 바로 멈추는 경우. 신경 써서 건강하게 먹는다고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 안 빠지는 경우. 인슐린 저항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이 좀 부족하면, 그 탄수화물이 좀 부족하면 짜증내고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분들 있죠. 그 대표적인 인슐린 저항의 증상인 거예요. 이런 말 하죠. 단계 땡겨. 탄수화물 먹고 싶다고. 그런 거 땡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먹고 나서 식곤증이 이렇게 심한 분들 인슐린 저항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맑지 못한 증상이 있잖아요. 깜빡깜빡하고 나 치매인가 봐 이런 농담하시는 분들, 그것도 인슐린 저항이 하는 증상이고요. 또 시력 저하, 특히 저녁이나 밤에 하루가 이제 가면 갈수록 혈당이 이제 정상이어야지 눈에 영양소가 공급이 되는데, 그게 공급이 안 되니까는 저녁이 되면은 눈이 뻑뻑하고 시력이 저하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이 시력을 잃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눈에 좋다고 하는 뭐 루테인 뭐 이런 눈 영양제 같은 거 챙겨 먹어봤자 공급이 잘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뇨병 생기기 훨씬 전부터 뭐 시력 저하나 눈이 침침하거나 안구 건조증 같은 증상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그렇다 그러면은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죠. 또 식사 후에 이렇게 만족감이 저하되는, 포만감 말고 만족감이 덜한 경우, 이런 것도 인슐린 저항이에요. 예를 들어 디저트나 뭐 단 거 찾는 거죠. 다 먹고 나서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러고, 예, 아니 뭐 그거 습관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그런 게 땡기는 경우도 있는 건데, 그런 건 인슐린 저항인 거죠. 또 밤에 오줌 마려워서 잠 깨는 거, 이거 은근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포도당이 가는 곳에 물이 따라가게 돼 있어서 그래요. 예, 이것도 인슐린 저항이 하나고요. 또 복부 팽만감, 이게 가스 찬배 있죠. 예, 그냥 뱃살이랑은 다르게 아침에는 배가 좀 이렇게 홀쭉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오후가 되면 배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 뭐 먹고 나서 배가 이렇게 팽창하는 거, 그거 인슐린 저항인 거예요. 예, 인슐린 저항이 살만 찌게 하는 건 아니고요. 심장마비, 뭐 뇌졸중, 콜레스테롤도 높이고 치매도 앞당기고 알츠하이머 같은 거, 지방간,
예전에는 뭐 지방간 원인이 알코올, 뭐 술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술 안 마시는 분들도 지방간이 엄청 많잖아요. 더 이상 술이 원인이라고 말을 안 하죠. 당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당. 어차피 뭐 알코올이랑 당이랑 간에서 비슷하게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 인슐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능의학은 증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은 증상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질병에 맞대응해서 싸우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 너무 늦는 수가 있어요. 의사가 검사를 하고 환자가 아직 괜찮으면 아직 괜찮으니까 6개월 후에 또 검사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이제 모니터 한다고 말하는 건데 일 터질 때까지 지켜본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의사의 역할은 응급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실 필요가 없죠. 병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는다니까요. 기능의학은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과격하게 선제적으로 타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병원에서 뭐 수술하고 약물 치료하고 그러니까 병원 치료가 과격한 것 같죠? 아니요. 정말 과격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네? 초장부터 뿌리를 뽑는다는 마음으로 무자비하게 그냥 아주 잔인하게 적극적으로 인슐린 저항 이런 것들 고쳐버리세요. 자, 그래서 먼저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체중도 건강하게. 그게 정확한 순서입니다. 그 인슐린 시스템을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강한 호르몬 프로젝트. 아, 이름 멋있다. 광고 카피 같은데, 예. 자, 그렇게 호르몬이 정상이 되고 내 몸이 정상이 돼야 그래야 살도 좀 빠질까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무시하고 살부터 빼니까 힘든 거죠.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음식으로만 할 수 있을까? 예, 맞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안 되니까 뭐 비타민,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것들 꼭 먹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요즘은 음식 뭐 아무리 채소 그것도 유기농만 챙겨서 잘 먹는다고 먹어도 충분한 영양소를 못 먹을 수가 있죠. 우리 땅이 메말라서 그래요. 토양 자체가 영양실조다 보니까 땅에 미네랄이 부족해서 애들도 충치 많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칼륨 하루에 뭐 4,700mg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바나나에 칼륨이 많다고 그래도 고작 300mg이에요. 도대체 몇 개를 먹어야 돼요? 나 바나나 매일 먹으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 괜찮은 게 아닌 거죠. 아보카도에 또 칼륨이 많다고 하는데 아보카도도 하루에 5개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채소로 뭐 충분한 영양소를 우리가 먹어주려고 하면 하루에 10컵을 먹어야 됩니다. 예, 직장도 안 나가고 앉아서 계속 고릴라처럼 앉아서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고릴라 하루 종일 먹잖아요. 뭐 씹어 먹고 앉아 있잖아요. 줄기 같은 걸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먹으려고 그러면은 뭐 바쁜 현대인들이 할 수도 없지만 채소로 먹으면 하루 종일 먹어도 부족한 거예요. 배 터지겠죠? 예,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은 하루에 몇 잔씩 이렇게 주스를 만들어서 짜서 먹는 거죠. 10잔씩. 그렇게 해야지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농축해서 액기스로.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이 무슨 합성 비타민 먹기도 뭐 하니까 주로 이제 유기농 채소를 주싱해서 갈아 먹는 거예요. 거기 무슨 특별한 약초나 명약 성분이 들어있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거기에 식물 영양소들 조금 보태서 먹는 거죠. 근데 미국은 한국보다 더 심해서 과일이 엄청 맛이 없는 걸로 유명합니다. 미국 토양에 거의 미네랄이 결핍이 돼가지고 뭐 과일이 크기만 하지 맛대가리가 없어요.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때로는 보충제가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인슐린을 낮추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거는 뭘 먹는 것보다는 단식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인슐린은 뭔가 먹으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안 먹으면 내려가는 건 당연하겠죠.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는 하루에 매일 18시간 단식하는 거예요. 이거 점심, 저녁
두 끼만 먹으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녁 먹고 밤에 이제 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안 먹고 그러면 잠자는 시간 다 포함해서 다시 점심시간 때까지 18시간이 돼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18시간을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14시간 아니면 뭐 16시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이제 시간을 늘려가시면 되는 건데 이 간헐적 단식은 당뇨 치료 식단입니다. 예, 치료 식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먹는 당뇨약은요, 치료약이 아니에요. 혈당을 관리만 하는 거지. 근데 간헐적 단식은 당뇨 치료 식단이라고요. 유일한 치료 식단이에요. 다른 치료 식단 중에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식단 없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탄수화물을 최대한 안 먹어야죠. 탄수화물을 최대한 안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방을 많이 먹게 되니까 간헐적 단식이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자, 인슐린 저항이 사라질 때까지, 인슐린 거부 운동을 하지 않을 때까지 내 몸의 세포들이 몸 안에 인슐린 풍기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안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과격한 단식보다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하루에 2끼만 챙겨 먹는 간헐적 단식. 이게 오래 지속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내 몸이 바뀔 때까지. 잠깐 하고 말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생긴 인슐린 저항을 몇 개월 만에 돌이켜도 빠른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몇 개월도 길다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충분한 겁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이제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계세요. 예, 그거는 이제 약 먹고 계신 분들이 저혈당 쇼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온 가이드라인이고요. 치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혈당 쇼크를 예방하는 식단인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미 당뇨병이 진행이 많이 된 경우니까 그럴 때는 기능의학 선생님들 아니면 또는 간헐적 단식의 이 베네핏을 아는 선생님들께 검진을 받으시고 그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서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근데 당뇨보다는 이제 체중이니까 지방, 살 빼는 데 집중이 된 방송이었고요. 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방송 하나로만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더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태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런 이제 호기심을 갖고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가 이 성패를 좌우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두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뱃살만 빼주는 뭐 이렇게 기계나 장치 같은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효과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돈 쓰지 마시고요. 좋은 음식에 투자하셔서 내 몸에 안 좋은 것, 내 몸에 부족한 것들, 좋은 것들을 내 몸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소들, 간헐적 단식을 하고 할 때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되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비타민 B고요. 또 아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베르베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지방은 혈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사증후군 다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혈관 서포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도 항상 도움이 되죠. 예. 그리고 프로바이오틱, 내가 장에 변비가 있고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그 장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인슐린 저항을 또 빠르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차전자피라든가 아니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나에게 맞는 균주를 잘 찾아서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오늘 방송이 좀 길었는데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방송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